1년 내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죠? 청와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시간을 함께 보냈죠.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을 했다고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청와대에 아이들이 방문을 한 건데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이 됐을 것 같아요.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어린이날 행사였죠? 네, 맞습니다.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어린이 초청 행사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번 정부 출범 후 첫 어린이날 행사였습니다. 어서와 청와대는 처음이지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와 보호자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의 아동들,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보호시설의 아이들, 또 장애 및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등이 자리를 빛내줬는데요. 청와대는 이 다시 만나자라고 했던 약속을 다시 지키는 자리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아동들도 초대해서 또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도 하는데요. 이 대통령 내외는 정부기관 홍보 캐릭터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린이들은 이 또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 공식 행사장인 충무실 등 청와대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청와대 녹지원이 완전히 무슨 일일 놀이동산으로 키즈 카페처럼 변신을 네. 하기도 했는데요. 회전근의 에어바운스, 컵케이크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이날 하루만큼은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청와대가 변신했습니다. 네, 아이들도 또 화면 보니까 대통령도 또 즐거워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일일 국무위원이 된 어린이들. 날카롭기도 하고 또 귀여운 질문들도 쏟아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1년에 어린이날이 한 번밖에 없는데 몇 번으로 늘릴지를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왜 5월 5일이에요? 어린이날은 어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개천절이 무슨 날인가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한 기억이었을 것 같은데 귀여우면서도 또 동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네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각자 장관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질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장관이 돼서 어린이표 국무회의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또 도서관을 많이 짓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고요. 역으로 어린이 장관들이 또 대통령에게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저라면 못했을 질문들이 어린이들 시각이다 보니까 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히 준비하면
한다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아이들이 정말 궁금한 게 좀 많았나 봐요. 네. 자리를 옮겨가면서도 질문이 정말 뭐 폭격처럼 쏟아졌는데 대통령 일은 편하세요? 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여러분도 힘들어도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따로 메시지에 응답하는 그런 콘텐츠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대통령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메시지에는 영광이고 진짜로 정말 바람직한 본보기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얘기에는 대통령은 5년밖에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농담 섞인 그런 재미난 그런 분위기로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린이의 품위를 지키는 어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네, 특히나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어떤 사회적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수학여행이나 소풍에 대한 질의도 이번에 나왔거든요. 네. 소풍 가고 싶어요. 소풍 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력하겠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매우 힘든 것 같고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부담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들의 요청에 응답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최근에 어떤 교권 문제라든가 그런 과중한 민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뜻을 이번에 같이 전했고요. 어린이들을 향해서는 단지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그게 수동적으로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겠다 다짐하면서 365일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공정한 기회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또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소소하지만 또 행복한 어린이날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4일 밤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떻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4일 저녁 8시 40분쯤이었죠.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한국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화재 직후에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주 두바이 총영사관이 즉시 선사와 관계기관에 연락해서 한국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을 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5일 0시 이후에 진압이 완료됐어요. 네. 이산화탄소를 빼가면서 4시간여 만에 진화를 끝낸 건데요. 선원 24명 모두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중동 7개 공간과 해수부가 참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진아 2차관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우리 선박 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고요. 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각 공관은 앞으로도 이 주재국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즉각적인 선원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원인 파악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또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다가 또 우리 해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절차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 선박은 예인선을 통해서 항만으로 이동한 뒤에 접안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두바이 현지 한국선급 지부 인력이 즉각 파견이 돼서 안전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선사 자체 조사하고는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들도 현지에 급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신뢰
성 있는 그런 조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청와대가 설명을 내놨는데요. 청와대는 사고 원인 분석과 이 규명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예인선 투입하고 접안하고 이런 과정들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선원 가족들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선사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문의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들 26척과 매일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이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소통에 나서고 있고요.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외 상황에 우리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다시 한번 못 박았죠? 예, 일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의 주택가 가격에 대해서 지금 진단하는 건 완만한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5월 9일 끝나면은 매물도 다 잠겨버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현상보다는 정부의 세제 방향이 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건데요. 먼저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정부가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에 그 현상은 강남 3구하고 용산 이런 프리미엄 아파트 쪽에서 매물이 크게 늘고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이게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냐면 원래 가장 빠르게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점점 따라가는 형태로 하고 있죠. 다른 지역에서. 근데 정부가 이 지금 현상을 이례적이라고 하는 게 보통 집값이 오를 때 먼저 여기서 시작이 돼서 견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반대로 내릴 때는 반대예요. 외곽 지역부터 식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조금 먼저 하락세가 나오고 외곽이 오히려 조금 더 달궈지는 모습이고 거래 양상도 좀 달라진 게 서울주택 거래량이 지난 5년 평균보다 2.1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이 무주택자가 사들인 것이다. 그 말인즉슨 좀 실수요 쪽에서 더 반응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집을 얻어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매물이 잠기는 게 아니냐. 네. 이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거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5월 9일 다가오면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저도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이게 2021년 6월 이때 상황을 좀 보면은요. 이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처음 도입됐을 때 다주택자 매물이 약 21%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세금 부담을 피하려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이후에 이것이 집값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거였죠. 근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번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 설명을 좀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시행 중이라는 거예요. 네. 2021년에는 없었던 규제들이 있는데 627 대책이 있고요. 또 그 토지 거래를 투기 지역에서는 제한하는 1015 대책 지금 현재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설령 매물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투기 수요가 이렇게 대출 규제가 있는데 투기 수요가 시장에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확고한 부동산 정책 기조입니다. 대통령이 워낙에 뭐 스타일이 본인이 직접 이제 소통에 나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표현을 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투기 차익 기대하는 거는 꿈꾸면 이제 안 된다.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나비 효과라든가 그 결과물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이 방향 하나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시장에 이미 전달이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부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겠죠. 2021년 때처럼 집 갖고 있다가 갖고 있는 게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네. 나중에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런 기대 심리 자체가 좀 약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외에도 김용범 실장 설명을 들어보면은 뭐 투기적 이유로 금융이 이용되는 거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또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도 뭐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하나하나씩 좀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정부의 시그널은 확실하고 다만 이것이 이제 5월 9일 이후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공포심에 휩쓸려서 집을 사는 이른바 이 패닉 바잉 현상을 막으려면 네. 주택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주택 공급 계획도 재확인을 했죠. 네, 맞아요. 사실 뭐 세제라든가 여러 뭐 규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시행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입니다. 근데 지금 공급 부족이 제일 큰 리스크인 것이고, 근데 이게 사실 부동산 여파에 계속 이제 하나하나씩 더해진 건 각 정부마다 나비 효과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워낙에 얘기가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을 정도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둔촌주공 살리기라든가 오세훈 시장이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갑자기 풀어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와서는 많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아주 큰 폭탄 하나가 또 레고랜드 사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착공을 감소시켰고 평년에 연간 약 18만 호가 착공이 됐었는데 2022년하고 2023년에는 10만 호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좀 연쇄작용이 된 것이고 문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2, 3년간의 시차가 있는데 그때 2022년, 23년 이때 못 지으니까 지금 여파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부족분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고 그래서 대응책으로는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공급책 일단 뭐 6만 호 이것부터 차질 없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뭐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거죠. 공급을 하겠다라고 청사진은 내놔도 요즘처럼 이렇게 자재비, 인건비 이렇게 전반적인 공사비가 올랐을 때 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공급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전면 폐지된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 전면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예,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뭐냐면요.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그 윤종호 진보당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된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뭐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나서서 이렇게 장특공제 전면 폐지하는 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해당 법안은 뭐 의원 개인 발의 법안일 뿐이고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김용범 실장이 덧붙인 건 한 가지 고민거리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특공제가 거주하고 보유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경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만 아니면 혹시 투자라든가 이렇게 보유하는 경우 같은 비율로 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집 한 채 내 보금자리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하고 이게 같은 선상에 둘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거주를 하진 않지만 이게 어떤 갭투기라든가 이런 의도가 아니라 살다 보면은 직장이 갑자기 발령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아이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 사유를 두고 보호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의 입장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부는 이 부동산에 쏠린 돈을 기업에 대한 투자, 이 증시로 돌리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증시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지금 코스피 7천까지 이제 1%도 채 안 남았고요. 네. 8천까지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같이 정말 전 국민 모두가 카페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주식 얘기가 이렇게 많이 들려와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특징도 반도체 대형주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4%대, SK하이닉스가 무려 11%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이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었어요. 외국인이 3조 555억 원, 기관이 1조 9,226억 원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이때까지가 이제 우리 어린이날 전에 장 열렸을 때까지였고 어린이날에 잠시 쉬어갔는데 새벽에 미국 시장을 보니까 반도체가 역시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반도체 위주로 일단은 급도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 써내려갈 한국 증시의 역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일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르며 어제보다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9.1도, 대전은 7.4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까지도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은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오후 한때 높아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과 오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깨끗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세종과 대전, 광주 25도, 강릉과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AI로 과학 분야의 대혁명을 이끌고 연구, 산업, 에너지, 안보 전 분야에 전략적으로 AI를 접목하는 K-문샷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국가 과학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주요 연구개발 방식을 AI 중심으로 전환해서 연구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우진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과장님, K-문샷 달로 쏩니다. 예, 문샷 프로젝트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출범하게 된 배경과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과학기술도 비약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 AI가 지식 제공의 단순한 도구로 활용되던 그런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 연구를 기획하고 또 연구 방식을 설계하고 또 실험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 구도가 과학자가 얼마나 AI를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문샷은 AI 기술과 인프라를 결집하고 과학에 특화된 AI 활용 역량을 높여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빠른 속도로 성과를 이루려는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문샷이니까 방향과 또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K문샷은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 기술 개발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려고 하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28번 넥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네. 예, 이를 위해서 국가 대표 과학기술 분야 12개 미션을 확정하고 그 요소 기술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마일스톤을 설정하였습니다. 미션별로는 상황이나 전략이 달라서 지향점이나 추진 목표가 상이한데요. 예컨대 합성 신약 미션은 신종 질병이 출현할 때 빠르게 신약을 개발해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게 중요한 만큼 기존 신약 개발 속도를 10배 높이고 또 비용을 줄이는 미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 자, AI 과학기술과 또 자원들을 총 결집시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각 분야별로 AI를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총 결집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 기관별로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생성해낸 연구 데이터나 GPU, 그다음에 클라우드나 AI 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 AI 자원이 중복적으로 분산 구축돼서 네. 효율적인 관리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이걸 접근해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과학기술부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원천 연구 데이터들을 AI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고품질 데이터로 변환해서 통합 관리하고 또 각종 AI 인프라들을 연구자들이 손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과학 AI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슈퍼컴퓨터와 또 국가 과학 AI 연구센터 자원을 포함해서 각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자원을 모두 아우르는 GPU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해서 연구자들이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찾아서 적기에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AI가 쏟아내는 정보와 자원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연구 지원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 AI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의 활용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연구 지원 AI 에이전트는 AI 코사이언티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는 연구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가 창의적인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해서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수많은 최신 논문이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거나 또 연구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또 로봇과 연계하게 되면 연구자가 없이 자율적으로 실험이 가능하게 되고 또 논문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인력들이 이런 자료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과학기술 관련해서도 산학,
연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AI도 이런 부분을 각자 굉장히 잘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 문샷 프로젝트에서도 산학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각 기관별로 어떻게 좀 구축 방안들을 가지고 협력을 하나요? 네, 그 K문샷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은 주로 과학기술 전문성 그리고 AI 역량을 겸비한 이른바 양손잡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고요. 네. 또 연구소는 대학과 산업체 간의 연구 교류의 거점으로서 미션별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연구를 직접 수행하면서 또 이 성과를 산업체로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업은 AI 모델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그런 것들과 같은 AI 인프라와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 성과를 산업에 연계해서 실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1일 K문샷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160여 개의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자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학연이 각자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K문샷 프로젝트가 8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광범위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런 분야들이 선정이 되고 또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정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그 12대 미션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 과학기술 중에서 특히 AI를 통해서 신속하게 글로벌 선점이 가능한 네. 혁신 도전형,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사업들을 선별하고 이를 글로벌 경쟁력 강점에서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 등 스왓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내부 기획을 하고 또 대국민 공모전, 그다음에 부처 검토 등 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회는 굉장히 높지만 실패하면 또 힘든 그런 분야,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띄는 거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AI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BCI라고 하더라고요. 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 분야가 뭐 꿈의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문샷 프로젝트 하나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어떤 기술인가요? 네,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래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영화 아바타 주인공처럼 생각을 통신 신호로 바꿔서 외부 기기에 전달하고 이를 연결하는 텔레파시와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뇌의 칩을 직접 이식해서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고 주변 기계를 작동하거나 또 뇌를 자극해서 시각 장애를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올해 3월에 중국의 경우는 상용화 제품을 승인까지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BCI 기술은 발전 초기라서 주로 의료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뇌에 칩을 이식할 수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처럼 일상생활과 디지털을 연결하는 필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뇌와 클라우드, AI가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문샷의 BCI 미션은 사지 마비를 극복하고 또 시각을 복원하며 또 뇌질환 치료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30년까지는 뇌질환 치료 상용화, 그리고 35년까지는 시각장애, 치매, 우울 등 뇌 기능 질환을 극복하는 형태로 해서 선도국의 상용화 속도, 지금 현재 사람의 신체나 인체 능력 증강을 위한 뇌 임플란트 상용화 이 속도를 따라잡고 10년 후에는 표준이 될 원천 기술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예, 참 뇌를 임플란트한다 이런 지금 단어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불과 2030년이면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게 실증화되고 실현이 된다는 거 정말 꿈의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함께 우주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사실 문샷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 이 달에 도착한 암스트롱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따왔다는 말씀을 좀 아까 사전에 주셨는데 이렇게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최근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상의 데이터 센터는 사실 전력 수요라든지 또 부지 확보, 그다음에 냉각수 사용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이스X나
스타클라우드, 블루 오리진과 같은 해외 유수 기업들이 위성을 작게는 5만 개, 그리고 많게는 100만 개를 띄워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도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응용해서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우주 반도체나 또 고효율의 태양 전지판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대에 이를 우주 환경에서 실증을 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요즘 SMR이 빼놓을 수 없는 또 핵심 단어죠.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네. 이 SMR을 활용해서 선박을 만드는 기술. 차세대 에너지는 SMR 선박 추진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또 문샷 프로젝트의 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네, 그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IMO와 또 유럽연합이 그 해양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100% 감축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예. 또 규제를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박의 그 무탄소, 그다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작게 만드는 것에 유리하고 또 고온이나 저압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또 약 25년이 되는 선박의 수명 동안 핵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소형 원자로, 즉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SMR 기술이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 2029년까지 SMR 선박의 기본 설계라든지 주요 기기를 검증하고 2035년까지 SMR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이 SMR을 장착한 선박을 제작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K문샷 미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올 3월에 그 SMR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SMR 선박 민관 추진단도 구성해서 민간과 그 정부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한편 또 AI를 활용해서 그 설계나 인허가 시기를 앞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K 문샷 프로젝트 총 18개 분야의 12개 미션인데 오늘 그중에서도 또 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SMR 에너지 또 관련된 부분 또 반도체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또 다른 분야들은 이것도 확인하시면 또 네. 흥미로운 주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내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유수한 또 AI 기업들과 같이 또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 또 딥마인드 대표가 또 한국을 오기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협력이 추진이 되나요? 네, 사실 지난 3월 18일 그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엔비디아와 과학 AI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언론에도 이미 많이 보도되었듯이 지난 4월 2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딥마인드와 K문샷 주재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네. K문샷 12개 미션과 또 국가과학 AI 연구센터를 활용한 공동연구, 그리고 상호 간의 연구자 교류, 그리고 AI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AI 허브 설립 등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향후에도 주요 글로벌 AI 기업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저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분야 중에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도 외국과 협력을 한다면 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보니까 한 2035년쯤에 이제 대부분 또 실증이 되고 또 사업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 K 문샷 잘 정착이 되고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K문샷 프로젝트가 좀 특별한 이유가 네. 그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12개의 서로 다른 목표들이 단지 그 과학적인 아이디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 속에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국가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하고 네. 두 번째는 그 AI를 통해서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기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K문샷의 목표 시점인 2035년에는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고 또 건물에 필요한 전기는 외벽에 설치된 그런 그 태양전지로 자체 생산해서 충당할 것이고요. 또 파킨슨병이나 시각장애 같은 그런 병들은 이미 정복된 국가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국민들께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그 K문샷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AI로 앞당기고 네. 또 과학기술로 완성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K문샷이 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상 속의 기술이 지금 말씀하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노동절의 유급 휴일 수당이 차별 지급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살펴보고요. 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정확한 이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여부를 두고 오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해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된 첫 노동절이기도 한데요.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마음 놓고 쉴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휴일 수당을 못 받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법망 회피를 목적으로 일부 사업장은 일부러 직원을 5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기사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노동자들이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또 정부는 기사에서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업장 쪼개기, 가짜 3.3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인데요. 노동절 관련 임금 미지급 등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실시 중인 차량부제, 벌써 약 한 달이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시행 한 달이 됐는데도 정부는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기관마다 차량 부재 시행 계획 제출을 받고 관리해야 하는데 추산치만 파악하고 있다며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점검도 계도 수준에 그친다고 했는데요. 보도 내용만 보면 요일제 시행에 빈틈이 상당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부제 시행 이후 1,023개 공공기관 중 961개 기관으로부터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집계된 전체 대상 차량 수는 125만 3천 대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차량 부재를 시행 중이지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조치를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출입 차량 점검은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데요. 기관별 이행 상황은 정부가 매주 24개 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 기관 수를 향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사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단순 계도에 그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는 최초 위반 시에만 해당됩니다. 추가로 적발되면 2회차는 기관장 통보와 함께 출입이 통제되고 3회차부터는 징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연매출 30억이 넘는 매장 사용은 제한됨에 따라 많은 주유소에서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이달부터는 매출 제한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용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았다면 기존 가맹 주유소를 비롯해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지역별 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류비 등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주유소와 가까운 대형 매장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하거나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KTV 국민방송, TV,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현안들 KTV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